6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웃돌았지만 지난주까지 이어진 랠리 피로감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서서히 축소하는 소위 출구 전략을 준비 중이라는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역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6%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0.07포인트 오르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가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이 차익 매물로 이어진 탓입니다. 그나마 장 막판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32%, 0.03% 하락한 반면 영국은 0.02%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 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전월 0.5%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한 것으로 0.3% 감소할 것이라던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 하락을 제외한 소매 판매는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며 연초 주춤거리던 소비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폭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재고 비축이 지난 3월에도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월 기업 재고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며 0.3%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같은 기업 재고 부진은 기업 판매 부진과 맞물린 것으로 이 기간 중 기업 판매는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처럼 판매가 재고 증가 속도보다 더딘 상태를 보임에 따라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3월에 1.29개월로 2월에 2.28개월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중장기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13일 입찰을 통해 중장기 국채 80억 유로어치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발행 물량 최대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낙관론 속에 국채 낙찰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3년 만기 국채의 경우 1.92%의 낙찰이 이루어져 지난달 11일 입찰에서 2.29%보다 하락하며 다시 1%대로 내렸습니다. 다만 금리 하락에 지난 입찰에서 1.4배였던 입찰액 대비 응찰 규모는 1.34배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엔저 우려의 1940포인트를 중심으로 급락을 거듭하며 보합권 내에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4년여 만에 101엔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출발부터 부진했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수로 방어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랠리를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도 보였지만 일단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더 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뉴욕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주간 랠리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가 한 주의 출발을 소폭 혼조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권에 머문 시간이 길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랠리 부담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준비 소식 등의 하락세로 마감했다기보다는 약간 쉬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7포인트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점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6%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쉬어가는 느낌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한 주도 특별한 그러한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속적으로 가져가도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좀 늘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익 실현이랑 또 미국의 그런 지표 호재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혼조세로 마감하는 부분이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한 그러한 좀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슈들 점검을 해보면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그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서 연준이 출구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선은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에 서서히 축소하는 소위 출구 전략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를 약간 위축시키면서 어제의 상승 랠리를 한풀 꺾이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선은 말을 빌리자고 한다면은 우선은 그 전에 연준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에 대한 유연성을 좀 보존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관리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같은 발언이 좀 시장에서 불거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작년 9월에 도입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은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채권 매입에도 변화를 주고 또 채권 매입 규모를 신중하게 줄이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주었는데요. 우선은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안이 나올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게 서서히 불거진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논하면서 주식시장을 떨어뜨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 양적 완화 줄이는 자체의 그 개념 자체는 좀 큰 부분이고 시장에서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외 호조세를 보인 반면 기업 재고는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시퀘스터 우려에도 소비가 크게 줄지는 않았네요. 네, 우선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당초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던 점이 좀 긍정적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전에는 소득세 인상 같은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소매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 대부분 이런 예상이었는데, 우선은 0.1% 4월에 미국의 소비 판매액 지수가 3월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료 가격 하락도 있고요. 주식이랑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또 1월에 발효된 급여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금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의 13개 주요 상품 가운데 일반 상품, 자동차, 스포츠용품 등의 9개 판매가 늘리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기업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판매는 1.1% 감소하면서 6월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기업 재고와 소매 판매가 나름 이렇게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탈리아가 총 8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을 이전보다 낮은 금리에 완료했는데요.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전해지는 것 같군요. 네, 우선은 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는 반면에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3년 국채 낙찰금리 1%대로 이렇게 좀 하면서 유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이자율 조작 파문으로 나온 런던 은행 간 금리, 즉 리보 금리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국 금융당국이 새로운 지수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금리 산정 방식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혁안 초안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늦게 나왔죠. 예, 그 초안이 늦게 나온 만큼 이 초안이 채택이 될지 여부도 관심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지난해 아주 시끄러웠던 이 리보 금리 조작 파문을 이른바 이를 개혁할 수 있는 개혁안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이른바 런던 은행 간 금리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외에 실제 대출 거래의 금리도 같이 공표하는 이원화 전략을 하겠다라고 초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리보 금리는 런던 은행 간 20개 은행 간이 제출하는 무담보 대출 금리의 평균을 이제 오전에 공시를 하면서 리보 금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문제가 좀 있지만 이를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출 거래 금리를 새롭게 이제 다시 제시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이 리보 금리의 조작 파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이 내용이 실제로 도입이 될지 여부도 상당히 현재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클레이즈가 이 리보 금리 조작의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자 이를 조작했다라고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많은 은행들의 조사까지도 번지는 이런 양상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란드, UBS 등 여타 유럽의 주요 굵직한 은행들이 금리 담합에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개혁안이 오히려 시장에서 혼선을 줄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의 불신이 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원천적으로 이 담합의 의혹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을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게리 젠슬러 위원장은 문제가 많았던 이 런던 시중은행 간 금리 체계는 일단 폐기를 하고 금리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신뢰도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는 은행이 고시하는 대출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마틴 휘틀러 금융감독청장은 실질적으로 대출 거래 금리가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들면서 이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 때 2008년과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때에도 영국의 런던 시장의 이 런던 은행 간 금리 수준은 안정성을 담보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의 금리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영국의 금융감독청장은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런던 리보 금리는 연간 350조 달러가 이를 거래의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등 역사적인 전통도 매우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런던 은행 간 금리를 사장하는 것이 영국으로서도 런던이 시장, 특히 금융거래의 중심지라는 부분을 떼어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속내도 조금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엔저 피해국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그 특별 기사 형식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한 기사가 나온 이유를 보면 지난주 열렸던 영국의 에일스버리에서 G7 회담에서 엔저에 네. 대해서 추가적으로 성명서 채택이나 견제하는 내용이 없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엔저의 그 피해 국가 이런 점에서 한국을 지목했다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심대한 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 대중 자동차의 경쟁 업체로 현대와 기아차는 도요타나 혼다, 닛산 등과 가격 경쟁력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도 특히 자동차 업종의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도요타 자동차의 지난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조 3,900억 엔 수준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환류된 턴어라운드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해도 1조 8천억 엔 수준은 추가적으로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그 민간 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엔 환율 기준으로 엔화가 1% 절하될 경우 수출은 0.92% 감소하는 등 자동차와 전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2차 전지 등 수출 주력 품종에서는 다소 일본과 현재 경쟁 체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업계 이외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가전 제품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엔저 네. 수준이 추가적으로 더 엔화의 절하 추세가 나올 경우에는 네. 가격 경쟁력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한국의 가전 업체들이 그동안 기술 개발과 원화의 그 원고 수준이 아닌 원화의 절하 수준으로 인해서 그 일본 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기술 경쟁력에서 조금씩 붙을 수 있는 일본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행될 경우 미국의 자동차 업계도 이제 불만이 좀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한국을 먼저 거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의 그 엔저가 가져오는 피해를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 이제 일본이 현재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일본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엔저가 당초 우려보다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경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민간경제연구소 네. 중심으로 국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엔저 수준이 1엔대 수준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요 그 국직한 투자은행들인 연말쯤에 110엔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수정된 내용들이 속속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엔저가 예상보다 길게 가져갈 경우 우리 시장에 특히 일본 경쟁업체와 경합관계에 있는 이런 그 업종에서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고 금리를 하느니 0.25% 내리긴 했지만 일본보다는 속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국내 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생산성도 상당히 좀 열의에 있는 부분이 비교 열의에 있는 부분도 감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책 마련이
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보금리 개혁과 엔저 상황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조중흠 대리와 함께 주간 업종 및 테마 흐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대신증권의 조중흠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장에서 유독 통신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장을 비롯한 주간 전반적 업종 및 테마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저번 주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그 통화당국이 정부와의 정책 공조로 이제 경기 부양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건설 5.55%를 비롯하여 금융, 조선, 레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통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그 건설주가 이제 5.55%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건설주의 부채 비율은 224%인데요. 이건 제조업 평균의 한 2배에 가까운 수치로서 이제 금리를 인하시킨다면 금융비용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주택 대출 금리를 내리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주택 수요를 개선시키는 이런 호재가 이제 겹치면서 건설주들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 그 순이자 마진 NIM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금리 인하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통화당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의지로 읽히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개선된다면 금융주의 대손 충당금이 좀 낮아지고 또 그 대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 그런 판단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선주 역시 경기 민감주로서 이제 그 상승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렇게 건설 업종과 금융 이렇게 강세를 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경기 민감주와 통신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주 찾기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종 이번 주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건설업종부터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 4.1 부동산 그 종합대책이 나왔었는데 그 종합대책에 따라서 주택시장 바닥다지가 이어지는 와중에 금리 인하라는 이제 격포제를 만난 그런 형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번 주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매수한 업종을 보면 건설과 이제 증권 업종이 유일한데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업종 펀더멘탈 개선 시그널이 나오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잠깐 보면은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여행주와 카지노주가 레저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여행주와 카지노 업종은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비켜가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네. 이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엔터테인먼트주 즉 기획사 주식들이 저번 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유를 들자면 이제 그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특히 SM의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제 엔화 그 일본에서 엔화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환전할 때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면 이제 좀 손실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싸이 그 효과가 예전 그 기대보다 못하다는 그런 측면도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SM 작년 3분기를 이제 보면 좀 재밌는데 작년 네. 3분기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한가를 연속 3번 맞은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기관들이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물량을 좀 털어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3월부터 보면 연기금이랑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비중을
거의 5%에서 10% 정도까지 늘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도 지금 고민이 참 큰 것으로 보이고 엔터테인먼트 특히 기획사 주식들은 좀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런 엔터 관련주는 이번 주도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그에 앞서 건설주는 이 펀더멘털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장을 이끌어갈 주도 업종 내진 테마가 있다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형주가 좀 이제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00년 이후 계속 기준금리 인하와 주가를 보면요, 대형주들 좀 주도했던 대형주 성과가 이제 우수했고요. 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총 17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5일 후 수익률을 본다면 화학,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제약 순으로 이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화학주를 이번 주 좀 상승 업종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학 제품 제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화학주는 지금 이제 중국이 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지 이제 큰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증권주를 이제 이번 주 상승 업종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증권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설업종과 함께 저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나온 유일한 업종이고요. 네. 증권주도 건설업종과 함께 또 기준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먼저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면 유동성 효과로서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증권회사가 보유한 보유 채권들의 평가 이익이 이제 올라갑니다. 또 저번 주 월요일에는 증권업 활력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증권업도 이번 주에 계속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주간 상승 업종으로 증권주와 화학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전략 세워본다면 어떨까요? 예, 먼저 증권업부터 이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네. 증권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지만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되었던 증권업 활성화 방안을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주식 매입 자금 이제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좀 완화되었다는 것과 NCR 즉 영업용 순 자본 비율이 이제 좀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개인 쪽에 좀 특화된 수익 구조를 갖는 증권사에만 이제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CR에서 부담이 좀 있던 우리투자증권이나 대우증권이 호재를 받고 또 대출 이자 수익이 비중이 가장 컸던 키움증권이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주를 살펴보면요. 네. 화학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제품 가격이 단기 반등을 지속하고 있고 네. 또 중국 재고가 현재 좀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상 좀 저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학제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수혜를 이제 기대하고 있지 좀 장기적으로 살아나기에는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만 이제 화학 업황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증권주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장 관심 종목 듣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통신업종 중에 네. KT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도 52주 신고가 쓰기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KT 지금 현재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방어주라는 측면도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엔화 약세에 따른 이제 수혜가 많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네.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통신업종 이제 사실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KT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LG유플러스가 60% 그리고 SK텔레콤이 50% 오른 반면에 KT는 15%도 채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LTE의 상용화가 가장 느렸기 때문인데요.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용자들의 LTE 전환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환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그 전환 증가율도 가장 빠를 것이고 이제 이익 개선이나 주가 상승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TE 가입자 수 비중을 보면 LG유플러스가 50%, 그다음에 SK텔레콤이 35%,
KT는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배당 수익률도 통신 업종 중에 가장 높아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5% 정도 내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3분기쯤 되면 실적이 큰 폭으로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제 투자하신다면 3분기, 4분기 때 주가 상승을 많이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KT 차트를 보면요. 예. 지금 전일에 이제 좀 많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박스권을 이제 전일 확실하게 탈출한 것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425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4만원 정도 가격이면 조금 조정을 보였을 때 바로 매수를 하셔서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예전에 기록했던 5만원, 이 박스권 상당 5만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최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이제 상승을 못하고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이 오면 지금 1분기에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음으로써 실적이 LGU 플러스만 좋게 나오고 나머지 KT랑 이제 SK텔레콤 모두 다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만약 예상과 같이 부진한다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36,000원까지 다시 이제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T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오전 한때 달러당 102.15엔까지 급락하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수입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늘어나면서 엔제 부작용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가구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식이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0년 83.7%에서 2012년에는 72.8%로 크게 줄었습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를 두고 증권사의 횡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를 실시 중인 국내 38개 증권사 가운데 34곳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이자율을 투자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연계해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쏟아붓는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13일 삼성그룹은 단순 기부가 아닌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가 산업기술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삼성 미래기술육선재단을 6월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달러 환율이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엔저 역풍 현상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황 살펴봐 주시죠.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수입 에너지 가격 증가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인위적인 엔저 부작용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달러당 102.15엔까지 급락하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 측이 엔저 면제부를 또 한 번 얻어낸 데다 연방준비제도의 출구 전략 준비 등 미국의 경기회복 관측이 두드러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는 행력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일본 국채 가격 폭락도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오전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보다 0.06% 높은 0.750%를 기록 3개월 기준 최고치를 형성했습니다. 또 엔저로 연료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본의 3월 현금급여 총액은 지난해 3월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국채 급락과 수입 에너지 가격 증가 등 엔저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엔저가 장기화되는 데 따라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장기 금리의 하락세를 유도해 투자 및 소비 촉진 등 경기 활성을 추진하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이 예상대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엔화 가치 하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날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 담당상은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엔고도 경제에는 마이너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과도한 엔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또 엔화 약세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과거 우리는 서민들의 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국민이 2년 새 10%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1인당 주거 면적은 같은 기간 3.2제곱미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기간 동안 전국의 33,000 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도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72.8%가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도 83.7%에 비해 10.9%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 구입 능력이 있음에도 전세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데 반해 가구당 평균 주거 면적은 78.1제곱미터로 9.4제곱미터 넓어졌습니다. 1인당 주거 면적 역시 31.7제곱미터로 3.2제곱미터 증가하는 등 양적 수준은 개선됐습니다. 네. 지렛대 효과를 기대해서 신용거래 융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을 악용하는 증권사들이 있다고요. 빚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를 두고 갑의 행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돈자를 쥔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 기간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들 증권사가 겉으로는 장기 투자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사실상 고금리 장사로 개미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를 부추기고 있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아니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를 실시 중인 국내 38개 증권사 가운데 34곳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이자율을 투자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초 15일 6.6에서 7%가량인 이자율을 신용거래 융자 기간이 16에서 30일, 30에서 60일, 60일에서 90일 등 늘어난 데 따라 8에서 12%까지 높이는 방식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기간이 늘어나도 이자율을 높이지 않는 증권사는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IM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올 들어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이 이자율은 물론 반대 매매에 따른 투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10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4조 7,490억 6,300만 원으로 올 들어서만 8,685억 3,300만 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신용거래 융자 잔액 가운데 절반이 코스닥 시장에서 비롯됐고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네, 끝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 경제가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까? 삼성그룹은 13일 미래 국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조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기금 운용 주체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날 삼성그룹은 올해 11월 3천억 원 출연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총 7,500억 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2022년까지 7,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조 5천억 원을 미래기술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출연기금은 전액 삼성전자가 부담하게 되며 기금 운용 주체는 오는 6월 설립 예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 맡게 됩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에는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재단의 지원 분야는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융합형 창의과제 등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한 3대 미래기술 육성 프로그램으로 특히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 주도 업종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오늘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LED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관련주 상승 눈에 띄고 있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그 서울 반도체라든지 이제 LED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부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그 전력난입니다. 여름철에 이제 그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쪽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LED라는 것의 특성, 그러니까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전력이 백열등에 비해서 이제 80% 정도, 그리고 형광등에 비해서 30% 정도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에너지의 소비량을 줄이는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대체하는 것이 LED가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LED를 투자할 때 LED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먼저 보시려고 한다면 LED에 대한 밸류체인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갖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ED 밸류체인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선 인곳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 그리고 지금 에피, 그리고 칩, 패키지, 모듈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마지막으로 조명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LED의 대표 종목은 서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서울 반도체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냐면은 에피, 칩, 패키지, 모듈 이걸 갖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LED 칩을 만드는 모든 분야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서울 반도체, 그리고 삼성 LED, LG 이노텍, 그리고 누멘스를 갖다가 요 단계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조명을 만들어내는 단계는 금호전기, 누미마이크로, 동브라이텍 같은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앞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곳하고 웨이퍼 단계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내용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최근에 급부상을 했던 것은 LED 칩을 만드는 분야와 그리고 조명을 만드는 분야의 주가가 좀 선반영돼서 올라갔던 것들은 과거 같은 경우 LED 호황일 당시에 결국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는데 결국은 업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재고들을 소진을 못했던 상태가 한동안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ED 칩을 만드는 분야와 조명을 만드는 분야는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것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대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원재료 쪽의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인곳하고 웨이퍼 단계에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크리스탈온, 그러니까 한솔 테크닉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웨이퍼 단계의 크리스탈온, 한솔 테크닉, 일진 디스플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주가가 좀 그러니까 LED 쪽에 관련해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것은 앞부분에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의 발주가 안 나왔다는 게 좀 문제였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기존에 쌓여있는 재고들이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칩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조명을 만드는 업체들이 결국은 다시 소재 쪽에 발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곳과 웨이퍼의 업체들이 이제 서서히 살아나서 이쪽에 대한 종목들이 이제 다시금 한번 좀 부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의 단계에서는 조명과 칩 쪽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어느 쪽을 좀 바라봐야 되냐면 인곳과 웨이퍼 단계의 업체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LED의 칩 쪽, LED의 웨이퍼 쪽에서의 어떤 실적 부상 측면은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 갖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영되기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소재 쪽에서 인곳이나 웨이퍼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나 한솔 테크닉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좀 나왔던 쪽에서 조명업체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주가 반영들이 좀 됐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칩 쪽에서 차별적인 어떤 주가의 반영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번 요약해서 지금 오늘은 이제 종목 관련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밸류체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투자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쪽은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파이어 인곳을 만들어내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길게 봤을 때 가장 좋을 걸로 일단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조명업체나 LED 칩을 만드는 업체들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소재 쪽의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내용을 설명하고요. 내일은 요거 LED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대비 상승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었죠. LED 업종에 대해서 종목별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이었고요.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